여기 왕실 초상화가 2점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초상화가 더 멋있어 보이시나요?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외모로 왕가의 식구들을 묘사한 왼쪽 그림에 비해 오른쪽 그림은 어딘가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 있어야 할 왕은 오른쪽으로 밀려나 있고 왕비가 그림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모 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멋있고 기품 있는 왕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어떤 비평가는 이 그림을 보고 복권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된 자파상인 일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왕이었던 카를로스 4세는 힘이 없었고 왕비와 그 내연남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 존엄과 그 가족들의 결점까지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이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왕실 초상화의 모습과는 달라 보이죠. 그렇다면 이 그림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앞서 본 그림과는 다르게 그림의 내용도 색채도 음침하고 무섭기까지 한데요. 놀랍게도 이 그림들은 모두 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타락한 권력의 모습을 풍자하고 고발하는 작품을 그렸음에도 풍족한 후원을 받으며 수석 궁정화가의 자리까지 오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입니다. 고야는 어떻게 후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고야는 1746년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푸엔데 토도스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4살의 화실에서 4년간 그림을 배우고 17세, 21세에 왕립 아카데미 역사와 경연대회에 참가하였지만 전부 떨어지고 맙니다. 한편 18세기 유럽은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우아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로코코 양식이 유행했는데요. 이 시기쯤 고야가 그린 양산이라는 그림에서 그의 자신감 있는 구도와 색채를 엿볼 수 있죠. 또한 당시 스페인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그림들인 만사나레스 강변의 춤, 마아와 얼굴을 가린 사나이들, 연 등 일상적인 사건들을 담은 작품 또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고야는 1780년 34살이 되어서야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됩니다. 카를로스 3세가 죽고 1789년에 이어지기한 카를로스 4세의 궁정화가가 되죠. 당시 그는 초상화가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왕족 귀족뿐 아니라 정치가와 개혁가, 자선가 등 다양한 상류 계층이 그에게 초상화를 의뢰했고 고야는 이로부터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의 모델들은 고야 본인이 지지했던 계몽주의를 옹호한 엘리트 귀족들이었는데요. 18세기는 중세적인 주술과 이성에 대한 믿음이 공존했던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고압적인 교회와 무자비한 전제군주, 나태한 귀족이 지배하는 폐쇄 사회로 악명이 높았죠. 고야는 스페인의 낙후성을 비판하며 프랑스처럼 계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친프랑스 성향의 이상주의자에 가까웠죠. 한편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전제군주정을 타도하고자 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는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여 전쟁은 1793년까지 계속됩니다. 이 시기 고야는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심한 병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고야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만 그의 작품은 한층 더 어두워집니다. 1799년 고야는 판화집 변덕을 펴내는데요. 이 작품에서 고야는 당시 사회상을 비판합니다. 대중의 어리석음과 성직자의 위선을 보여주기도 하고 탐욕스러운 성직자를 풍자하기도 하죠. 이 그림은 어떤가요? 묘석이 쓰러지고 있는데도 돕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야는 미신에만 의존하고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 경고하고 있죠. 50번 친칠라라는 그림에서는 눈을 가린 당나귀가 길을 막고 눈을 감은 2명의 인물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나태와 미신에 빠진 귀족들이 무지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요. 고야는 모든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종과 어리석음에서 주제를 얻었다고 했지만 이 작품은 귀족들을 지목한 것으로 여겨져 며칠 뒤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야는 몇 달 뒤에 왕실 수석 화가가 되어 왕의 신임을 받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고야는 프랑스 점령 시기엔 나폴레옹의 충성을 맹세하고 프랑스에 의해 폐위된 스페인의 페르난도 7세가 재위하기 직전에는 1808년 5월 2일과 1808년 5월 3일을 그림으로써 다시 스페인에 대한 충성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들은 권력의 무자비한 학살에 대한 스페인 민중의 한거를 잘 드러내는 작품이죠. 게다가 사후에 출판된 전쟁의 참화는 프랑스 군대의 무자비한 사륙을 가감없이 비판합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고야를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는 부르봉 왕조, 종교재판소, 프랑스군, 영국군 모두를 위해 일했고 어떤 쪽으로부터도 특별히 해를 당하지 않으며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도 함께 그리면서요.
앞서 카를로스 4세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그림은 비평가들이 보기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림이었지만 왕족들은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처음에 왕이 자신이 가운데가 아닌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하지만 왕은 누구보다 한 발 앞서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야가 이야기하자 바로 수긍했다고 하죠. 고야가 1794년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주문 작품에서는 환상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어 전혀 관찰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고야는 의뢰받은 그림은 의뢰받은 대로 충실하게 그리면서 자신이 자유롭게 그리는 그림에는 자신의 독창성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솔직하게 그림을 그려온 것이죠. 귀족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야 특유의 처세술로 잘 넘겨온 점도 한몫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고야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면서도 사회생활까지 놓치지 않은 매력적이고 영리한 화가처럼 보입니다. 이후 고야는 왕실로 돌아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는데요. 그는 1820년부터 1823년까지 귀머거리의 집이라는 별칭이 붙은 전원주택에 살며 집 회벽에 14점의 대형 벽화를 남깁니다.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검은 그림 연작입니다. 이 그림들은 이성에 가려진 광기를 묘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성과 계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자비한 전쟁과 사륙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 고야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지금껏 지지해온 이성을 비판하며 당시 사회의 참상을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어쩐지 고야에게는 사회생활 말렙 대신 예술생활 말렙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적 예술 활동 추구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해낸 예술가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사는 동안 자신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정직하게 표현한 고야의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예술가들은 생계를 위한 작업과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작품 활동 사이를 치열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빛을 발하는 날이 오는 그날까지 모든 예술가들의 꿈을 응원합니다.